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말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자르게 된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점점 빨개지고 있는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독감 시즌이 또 돌아왔죠? 독감 접종하고 부랴부랴 온 최쌤입니다. 건강 잘 챙겨. 맞아, 건강해야지 오래 하죠. 11월은 이제 좀 각종 시험이 이제 많은 해잖아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초등 유초 특 임용 시험이 있죠? 네, 맞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학기호 TV 강원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었죠. 네, 업로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 두 분이 이제 사회를 보시고 저는 이제 그냥 옆에서 사람 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지금 옆에 여기 링크로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종종 보는데 조회수가 높아요. 댓글은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조회수가 좀 압도적으로 높아서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걸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계획 중에 있거든요. 댓글도 많이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됩니다. 뭐 3분 36초에서 세 번째 분 뭐 이런 거. 그 사람 누구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2주간의 교육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장에서도 여러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대학하고 초중 고교에서 여러 학교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하는 곳도 있고 특히 2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을 해왔는데 점차 대면 수업을 늘리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중 고교에서도 현장 체험 학습도 시작하고 있고 또 교총 대변인에 따르면 학년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또 학교마다 학사 운영 계획을 새로 세우느라 분주한 분위기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는 숙박형 수학여행 재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면 등교를 이미 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오는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허용됩니다. 다만 전면 등교 여부를 개별 학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를 실시하자니 불안하고 안 하자니 민원을 받게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75일 만에 사망한 고3 남학생의 사례를 보고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저희가 업로드되는 시점인 그 주 목요일에 이제 수능이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입니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수능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고 완벽하게 수능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비상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체계가 약간 과부하되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부디 큰 일 없이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을 잘 치르고요. 수능 이후에도 우려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인권연대 지음이 지난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학교 내 나이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697명을 대상으로 참여를 했고요. 수업 중 교사에게 하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대를 받을 때 들은 호칭으로 야, 임마, 새끼, 자식, 녀석 순서로 나타났고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50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 차별과 편견이 담긴 발언, 위협성 발언 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한국 사회는 나이에 따른 수직적 문화, 어린 사람에게 차별이 심하다는 질문에 83.1%나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나이와 위계로 인한 인권 침해로 인한 발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저희 교사들부터 성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에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은 전면 금지한 일부 고등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인데 일과 시간의 일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인데요. 지난 1일 교육부에서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신체 폭력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언어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은 응답한 학생 선수 54,919명의 0.63%인 3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 유형은요, 언어 폭력, 신체 폭력, 기타, 성폭력 순이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학생 선수가 아니라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활동하는 일반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2만 9천여 명의 초, 중, 고교생이 참가를 하고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종목별로 수행 영상을 촬영하면 담당 교사가 누리집에 탑재하고 심사단이 기록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반 학생들도 이번 주에 계속 촬영을 하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6개 종목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순위를 가리는 경쟁보다는 참가 학생이 본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통계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30일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근처에 놓인 휴지 상자에 작은 구멍을 내고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고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장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설치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경찰은 자택에서 확보한 저장 매체를 분석하여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가 소속된 경기도 교육청은 전수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으며 피해자의 심리 치유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시도교육청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지원청인데요. 부산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모든 중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AI를 통한 맞춤형 교육 등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초등학교 과일 간식 제공에 대해 학부모 95%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 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2%가 과일 간식 제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급식실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많았고, 일회용품 사용 문제나 교사의 행정 업무 증가와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점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급식 인력 업무 과중, 식품 안정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 간식에 대한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다시 가져온 게 뉴스 제목에서 마치 교사와 학부모가 갈등을 하는 것처럼 뽑아가지고 조금 화가 나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주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유급식처럼 중간에 현재 우유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일 간식 급식도 또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지 과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과일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냐라고 주변 선생님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마치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한 우려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소식을 한 번 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소식,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3, 4학년 검정 교과서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교과서 선정이 큰 이슈였는데요. 검정 교과서 선정에 대해 천재교육과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각자 본인이 1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재교육은 천재 교과서의 주문을 모두 합산하여 1위를 차지했다라며 홍보했는데요. 천재교과서는 과학에서 1종, 수학에서 2종,
사회에서 2종의 교과서를 제출해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 4학년 수학, 사회, 과학 주문 집계를 모두 합쳐 본인이 총 1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전체 13개에 달하는 교과서 발행 업체 중 수학은 10종 중에 1위, 사회는 11종 중 1위, 과학은 7종 중 2위를 차지했으므로 단일 회사 본책 기준으로는 본인들이 1위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기준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찌됐던 40년을 이어온 전통의 강세죠. 교과서 시장 1위 천재교육과 올해 처음으로 교과서 시장에 발을 들인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사실상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이 시장에 또 학교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계속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종로학원이 이번 5일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세 미만 인구가 771만 명으로 총 인구 대비 14.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집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시골 지역의 학교는 신입생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육 관련 이런저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소식들 저희가 추려보았는데요.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서 교육 현장에서도 학교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 맞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과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최근 2년간 대학교 신입생들은 학교 생활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2021학번 친구들. 네, 대학교에서는 혹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축제들이나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대에서는 가을 축제인 관악인의 밤 공연을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인원수는 70여 명의 관객밖에 안 됐지만 대면으로도 했고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했다고 해요. 건국대에서도 대면 행사를 병행하면서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축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너무 온라인에 익숙해졌나 보니까. 그리고 수업 방식에서 비대면 중심 수업을 점차 대면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는 현재 전체 수업의 절반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계명대학교도 지난 27일부터 전면 대면 수업에 들어갔고 경북대학교도 50명 이하의 경우는 전면 대면 그리고 이상의 경우도 이제 동의를 얻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2년제 대학에 가신 맞아요. 분들이 이제 졸업 시기가 다가왔는데 맞아요. 한 번도 학교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대학생들이 어떤 반응일지가 더 궁금해요. 어떠실 것 같아요? 2년 동안 신입생이야. 2년 동안 학교 못 갔어. 갑자기 나오래. 대혼란 아닐까요, 또 근데? 기대될 것 같은데 막 빨리 가서 막 친구들 만나고 싶다. 막. 만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1, 2학년은 더군다나 3학년부터는 드디어 이게 되는데 그쵸.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좀 반기는 분위기라고는 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가서 수업도 듣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맨날 학교에 갑자기 가야 되니까 피곤하기도 하지만 비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수업도 잘 된다고 하고요. 한 3학년 학생은 진짜 대학생이 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와 반가움이 표시하는 그런 반응이 많았는데 좀 전에 최쌤이 얘기한 대로 2년제 전문대 학생들은 이제 정확하게 코로나 시기와 맞닿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되게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와 또 반대로 한 3학년 학생은 이제 곧 4학년이라서 집에서 원격 수업 들으면서 취업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이렇게 다 전면 대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자취를 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 11월부터 갑자기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조금 반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좀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혹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11월 18일 수능 이후 4일 뒤인 22일부터는 전국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2022년부터 신학기는 무조건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는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현장 체험 학습을 다시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도 5, 6학년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살살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대회나 체험 학습들을 다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면 등교를 어쨌든 모든 학교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려되는 점이 항상 있긴 할 것 같은데 우려되는 점에 대한 뭐 그런 기사도 있었나요? 한 언론사에서 뉴스 제목을 전면 등교의 3가지 조건, 확진자 수, 과밀학급, 백신이라고 뽑았는데요. 이 전면 등교 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초6부터 고2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그 접종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도 25명 중에 현재 2명의 학생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밀집도는 여전히 높다 보니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교총에서도 모두 백신 접종률이 낮고 유아와 초등은 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도 하는 게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2학기 들어서 학생 감염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학부모나 학생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어떤 또 다른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나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 28일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과대 과밀 학교에는 이동형 PCR 검체팀을 확대 운영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동형 PCR 검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교육감이 업로드되는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수능은 딱 3일 남은 시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 분들께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저희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한 2번째 수능이죠. 모든 수험생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저희 교육감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1월 15일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약간 TMI 방출하면 그날 제 생일이고요. 네, 안 알고 싶었는데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일단 그 수능 기프티콘 달랍니다. 네, 우선 방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방역 같은데 관련 지침이 혹시 나왔을까요? 네, 당연하겠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냥 일반 마스크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KF94나 KF80 또는 KFAD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되는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모든 마스크가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이 금지됩니다. 식사할 때가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식사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렇죠. 시험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저녁까지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해야 하는데 칸막이를 작년에는 아마 모든 책상에 미리 설치를 해두었었는데 올해는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칸막이가 점심시간에만 설치하게 됩니다. 칸막이는 2교시가 끝난 후 수험생에게 각각 배부되며 수험생이 직접 본인의 책상에 설치하게 됩니다. 개인 도시락을 가지고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채 식사를 칸막이 안에서 하고 식사 후에는 칸막이를 스스로 접어서 반납해야 합니다. 또 약간 사실 밥 먹을 때 이렇게 수능 쉴 때 보면 저희 있을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3, 4, 5 모여서 그냥 얘기하면서 붙여서 먹고 그러면서 서로 좀 긴장도 좀 풀고 그랬는데 이거 좀 혼자 있어서 조금 좀 마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상황이 네. 이렇다 그쵸. 보니 네. 근데 사실 이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원치 않게 이제 일부 확진자 접촉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쵸. 확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능 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확진이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요. 즉시 보건소에 자신이 수능 지원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가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그 신고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병원에서 응시를 하거나 어느 특별고사장에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를 하도록 안내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꼭 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능이 진행되는 절차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막 수능 전날에 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수험표 달랑달랑 들고 예비 소집을 하러 가죠. 맞아. 기억이 안 나. 그런가요? 수능 전날, 그러니까 11월 17일에는요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시험장의 위치,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지, 어느 교실에서 보는지 이런 안내사항들을 확인하는 기관이므로 아무리 귀찮아도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이 된 수험생들은 스스로 수험표를 받거나 예비 소집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어떤 서류를 들고 가거나 담임선생님께서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험표를 잃어버린 수험생들은 응시 원서에 썼던 같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수능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내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당일 입실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오전 8시 10분에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실 전에 체온 측정을 하고 증상을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추가되다 보니 조금은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랑 최쌤은 사실 저희가 수능을 볼 때 그 신종플루 때문에 약간 좀 이런 방역과 관련된 이제 수능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서 그쵸? 네. 약간 그때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도 수험생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지침이나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시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투명 종이, 기름 종이라고 하죠. 또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 펜, 그리고 교과서나 참고서 등을 휴대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쉬는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시험이 딱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두 치워야 합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선택 과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꼭 순서대로 응시해야 합니다.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딱 올려놔야 돼요. 예를 들면 제1 선택 과목에서 사회 문화를 했다면 다른 거를 2교시 때 거를 미리 했을 때는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1선택과 2선택, 3선택을 동시에 꺼내놔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순서도 왜요? 근데 순서가 수험표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마 지금 네. 수험생 잘- 친구들은 이거 연습 되게 많이 네, 했을 거예요. 네, 이미. 잘 그렇죠. 알고 있겠죠? 네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올해 수능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저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교육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수능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조금 수능 뒤로 미뤄졌잖아요. 해당 내용도 이게 소개가 되었나요? 네, 수능이 끝나고 아까도 말씀 얼핏 드렸지만 11월 2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595만 명의 유초, 중, 고 학생들이 모두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제한했던 학교 밀집도 기준도 이제 폐지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만약에 지역이 4단계까지 올라가도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전면 등교를 네.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지침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밀집도 기준은 폐지한다고 하니 더 이상 그렇게 학년을 나눠서 등교하는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대해 해당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했는데요. 인권위는 3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은 전면 금지한 고교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거 선생님들끼리는 되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문제죠. 네, 맞아요. 그럼 그 학교에 어떤 규정이었길래 이게 개정의 요구가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해당 학교는요.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했는데 사용은 이제 금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들고는 다니는데 쓰지는 말라. 그런 거고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수업 시간에도 교사의 지도 아래서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이 부과된 건수가 304건에 달했고요. 이 중 수업 시간 외의 사용이 2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학교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이게 또 저희가 교사다 보니 두 쪽이 다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네, 이런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사실은 이제 일부 재학생들의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 또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급할 때는 담임교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멀티미디어실에 가서 검색을 하나요? 그건 또 그렇죠. 그렇죠. 수신자 부담 어디 뭐 80년대 학교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좀. 그럼 인권위에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인권위는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교의 규정은 뭐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일단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일과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약간 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도 노출이 된다고 약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생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만 인권위의 그 권고를 받은 거고 사실 만약에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걸 조사해 보면 그럼 권고 대상인 학교들이 엄청 많지 그쵸. 않을까요? 아마 전체를 대상으로 권고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이게 한번 여기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면 전국에 아마 많은 학교들이 다 생활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건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뭔가를 규칙이 정해지고 운영을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세세한 것까지 교사들이 너무 제한하려고만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것도 어느 때는 필요한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조금 더 자율권을 주고 잘 사용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교사들은 항상 조금 뭐 저도 그렇지만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바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좀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사가 아니었으면은 이건 너무 맞다. 당연한 인권위의 것이다. 말이 너무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또 제가 교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마냥 그렇게 말은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보면 진짜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 막 생기면서 조금 이런 경향성이 생긴 게 수업 시간에 막 전화 애들 막 오고 막 카톡 막 울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사실은 막 흐름이 그냥 확 끊어져 버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 고등학교 가면은 막 이제 물론 이것도 뭐 이걸로 인강도 볼 거고 공부도 할 거고 검색도 하고 하겠지만 약간 수업권 자체가 좀 방해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저는 이거 완화되는 거는 너무 찬성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수업권을 조금 더 보장해주는 그런 것도 조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권고가 뭐 학생이 수업을 안 듣고 이걸 하는 것까지 허용해라는 아닌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쓰는 건 사실 자유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뭐 선생님 뭐 전화 받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만 하면은 되는 거지 무조건 금지. 막 쉬는 시간에도 소지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소지하게 한 것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여요. 교사들이 보관했다가 파손이나 분실이 됐을 때 책임을 이렇게 지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는 있어라. 근데 쓰지는 말아라. 그냥 저는 좀 개정이 돼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선생님 혹시 어떠신지? 저는 핸드폰 가져오면 다 가방에 넣으라 그러거든요. 가방에 넣으라 그러고 수업 시간에 필요하면 이제 저희 교실에서 학교 건데 제 것처럼 쓰고 있는 태블릿 다 나눠주고 수업 시간에 하게 하고 뭐 근데 이제 제 눈을 피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보이긴 해요. 뭐 크게 지적은 안 하는데 근데 가끔 게임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 좀 혼을 내고 그러기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내가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 어디까지 침해를 맞아.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인권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상 그거를 계속 제한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학생 자치회나 학급 다모임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이제 서로 선을 정하고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
반성이지만 전 내년부터 바꿀래요. 인권위에서 연락 옵니다. 이게 진짜 그런 건 되게 좋긴 한데 저는 막 그 과학 교사잖아요. 그럼 이제 실험 같은 거 할 때 약간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담임일 때 지금은 전담이니까 그런 재량이 없지만 실험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이 실험을 막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다던가 사진으로 찍어가고 싶다 할 때 저는 과학 시간에 그냥 오픈해 줬거든요. 이런 거 해라. 혹은 뭐 저희 뭐 미술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카메라 다 주고 막 찍어와라 막 그런 것들 식으로 수업에도 사실 되게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보는 이 스마트폰이랑 학생들이 보는 스마트폰이 약간 의미가 좀 다르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저희는 약간 피부죠, 피부. 네, 전화, 문자, 뭐 카톡 정도의 느낌을 하는 기계 느낌이 아직은 그래도 좀 있는데 얘네들은 이걸로 진짜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못 쓰게 한다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의미가 저희랑 저 못 쓰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수업 시간에 더 많이 쓰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게임과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맞아요. 밴드라던가 패들렛 이용해서 뭐 하거나 아이들 영상 찍거나 뭐 이렇게 글 쓰기 할 때도 공책에 쓴 거를 문서로 구글 문서로 이렇게 연동해서 거기에 바로 글쓰기 해서 나중에 문집 편집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수업 시간에 많이는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넣어라라고는 하긴 합니다. 필요한 상황에 네. 쓰게 하는 거는 네,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많이 쓰게 해야 좀 덜 할 것 같아요. 이 기계의 목적을 좀 다양화시키고 싶은 그래서 네. 그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수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컴퓨터실에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 잠그고 하지 마. 내가 설명 다 끝나고 풀어주고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계속 시켜서 딴짓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거래요. 계속해서 자 이거 빨리 여기 들어가. 이거 빨리 다운받아. 이거 해. 그럼 뒤처지면 자기가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선생님 이거 어디에요? 이거 딴짓을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맞아. 태블릿에서도 그렇고 이거 앱 빨리 다운받아 이러면 애들 막 가서 다운받고 그렇게 하면은 수업 시간도 잘 지나가고 애들이 딴짓도 안 하고 순기능을 잘 배운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도덕 수업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때 한번 컴퓨터 화면 한번 잠갔어요. 자꾸 자기 반성. 네, 그럼 좀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방향은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학생 선수, 즉 학생인데 운동을 하는 학생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사실 최근에 체육계에서 폭력과 관련된 화나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죠.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라던가 후속 조치로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체육 특기자 지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그런 어떤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좀. 네, 체육계에 아시다시피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동했던 고 최숙현 선수가 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배구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국내에서 리그를 이제 뛰기 힘드니까 그리스 리그로 떠났죠. 또 드라마이긴 하지만 런온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육상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제 선배 선수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는 또 후배 선수가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드러난 사건 말고도 체육계 내부에서는 약간 폭력을 가해야 아이들이 이제 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게 하나의 지도 방법으로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통용되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최근까지만 해도 일부 학교에서 그 육성 종목이라고 하죠. 그 학부모들께서 오히려 더 그렇게 그냥 때리지 강하게? 않고 강하게 하지 않는 지도자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강하게 해달라고? 대신에 성적은 우승하게 해달라. 그러면 뭐 때려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자꾸 이슈화가 되면 아마 교육부에서도 조사를 했던 걸로 알아요. 항상 그 조사 결과도 혹시 나왔나요 벌써? 네, 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총 455건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조사는 지난 7월 26일부터 5주간 이루어졌고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5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신체폭력, 기타폭력, 성폭력 순으로 나타났고요. 가해자 유형을 보면 놀랍게도 학생 선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선배가 이 학생 선수 237명 중에서 선배는 126명이었으며 동급생도 111명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지도자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언어 폭력의 이제 증가폭은 중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컸는데요. 초등학교 언어 폭력 비중은 작년에 48.9%에서 48.3%로 아주 조금 줄어든 반면에 중학교의 언어폭력 비중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52%로 고등학교는 37%에서 55%로 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성폭력 응답률도 2.7%에서 8.4%로 3배 이상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많이 뛰었네요. 좀 이렇게 신체적인 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알려져서 그런지 언어폭력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교육부 차원에서 이게 뭐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생 선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신고와 징계 처리 절차에 의해서 지도를 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현재 학생 선수 23명과 체육 지도자 11명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교 체육 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선수 중 심각한 학교 폭력 가해자는 심의를 거쳐 체육 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도가 조금 더 가해자한테 엄격하게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피해받은 학생들은 약간 그 평생을 상처를 그렇죠.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더 엄하게,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법적인 게 잘 돼서 좀 운동하는 친구들이 좀 건강하게 운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아주 엄청나게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바로 한 학교의 교장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욕해도 되나요? 네. 어떤 XX한 사람이 저지른 사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학교 이름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경기도 안양시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본인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인데요.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놓인 휴지 상자, 우리 꽉티슈라고 하죠. 네네. 그 꽉티슈에 소형 카메라를 안에 설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경기교사 노조에서 제공한 실제 그 꽉티슈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게 팬더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팬더의 눈이 검었잖아요. 네네. 그 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놓은 거예요. 아니 저도 사진 봤는데 누가 봐도 바로 티나게 또 근데 그 검은색을 찾아서 뚫었다는 게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카메라가 눈에 띄지 않게 이거는 머리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근무 중인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진짜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욕이 진짜 그쵸. 듣고 계신 여기까지 분들도 다 욕하고 있지 않을까요? 막 그 차오르는데 또 이제 저는 이게 또 약간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뭐 저희 동기에 아는 사람의 뭐 근무했던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뉴스보다 더 빨리 알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알고 사실 저 지금 제가 교사로서 어쨌든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그렇죠.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고 낯뜨거운데 혹시 그런 염치 없는 염치 없는 그 사람은 어떤 응답을 했을까요? 이러다 우리 막 명예훼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세한 뭐 언급이 직접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장이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 라며 일부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이거 설치한 거는 시인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 카메라를 설치한 게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면 뭐 왜 설치했어 여자 화장실에?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뭘 감시하려고? 근무 중에 화장실에 화장실에 얼마나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그것도 이상한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변명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실 것 같은데 네, 예, 죄송합니다. 하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직후 바로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감사와는 별개로 경찰 관계자는 교장실 그리고 자택에서 확보한 저장맨체를 분석하고 있다며 더 많은 범죄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좀 보호 조치라든가 그리고 재발 방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어떤 것들이 좀 대응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들도 사실은 충격이지만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교사들, 또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불법 촬영 카메라 때문에 피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 두려움과 걱정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며 도교육청 모든 부서와 지역교육지원청, 유관협력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은 당일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만나 사과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청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에게 점검 일정이 공개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도 이 카메라 점검을 1학기 때 했는데 맞아요.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한 게 공문으로 그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고 그거를 제가 들고 다니면서 점검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문제가 공문이 오고 담당자 보고 하라고 하면 담당자 그냥 일 하나 추가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시 점검하고 간 건 아니고? 아니겠죠? 제가 교육청에 가서 카메라를 받아서 아. 와서 카메라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담당자한테만 공람이 됐어요. 결제가 문서 자체가. 근데 그게 공람이 되기까지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쵸. 그리고 저까지 거쳐서 오는 과정에 이거는 뭐 불시 점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정말 의미 있게 하고 싶다면은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 내년부터 하기로 한 것처럼 외부 업체에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게 차라리 맞게 될 것 같고 그럼에도 거기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겠죠. 대부분의 학교는 당연히 차라리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혹시라도 시도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인력 3명을 학교, 초등학교로 파견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상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 심리상담소 마음을 통한 교권보호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충격이 사실은 클 것 같은데 위센터 소속의 전문 상담교사가 반별로 집단 상담을 검토 중이며 안양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을 아예 해당 학교에 상주하도록 파견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협조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 교직원 학생들 전부 다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 한 명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가 다들 바쁘고 분주한데 이런 문제까지 해서 해당 학교 선생님, 학생들 전부 다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싶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그 학교의 교장이라는 게 최대한 그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호해주고 그렇죠.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 지금 그랬다는 게 전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 막 출근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보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봤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정신적으로 대상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 피해를 많이 더 호소하시겠죠, 교직원분들께서. 그냥 다 빨리 시인하고 죄값을 받으시고 네. 진심으로 진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부인을 하십니까? 그러게요. 몇 년 좀 덜 살라고. 부인을 할 거면은 근데 뭐 내가 설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야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설치한 것은 아니다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카메라를 거나. 설치하긴 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 그러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스마트 기기 보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부산교육청은요, 내년 3월부터 하반기까지 부산의 6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학습용 디지털 디바이스 18만 8천여 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고등학생 전원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 초등학교 4학년, 중고교 1학년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하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이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학교 학생 1명당 스마트 기기 한 대씩을 보급하는 디벗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디벗은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한 대씩 지원해 이들이 3학년이 되면 모든 중학생에게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좀 서울시 교육청은 항상 느끼는 건데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래 디벗은 디지털 친구?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잘 지었어. 학교 이런 정책적인 이름도 잘 짓고 멋있네요. 이런 기기들이 보급되는 거는 사실 뭐 학교 현장에서도 환영일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일단 PC, 태블릿, 휴대전화 같은 것으로 이제 뭐 수학 진단 테스트, 문제풀이 등을 하면은 AI가 분석해주는 뭐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교사들이 학생의 AI 이력 관리를 참고해서 수업에 반영하고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그 수학 관련 AI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 수준에 맞는 유형의 문제들을 내고 학생들이 풀고 그걸 계속 피드백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좀 해서 개별화 수업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통번역 프로그램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뭐 서울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자신들이 모국어로 말하면서 실시간으로 공동 수업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플랫폼도 이제 만들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관내 초중고 60개교를 대상으로 이제 해외 10개국에 60개교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되게 그런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이 또 될 것 같아요. 태블릿을 전면 배급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개별화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에 네.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저희 학교에 있는 태블릿 교실에 좀 갖다 놓고 자주 쓰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자료 조사하고 발표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거를 태블릿이 있으면 조금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이제 손으로 쓰는 거는 한계가 있고, 아이들이 글쓰기 할 때도 손으로 쓰고 교사가 피드백을 줘서 고쳐와 이러면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태블릿은 그게 용이하다 보니까 글을 다시 쓰라고 하는데 다시 쓰는데 큰 부담 없이 또 다시 쓰고 이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들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회 같은 것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맞아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이들이 개별 한 대당 보급이 되면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거기에 이력을 쭉 철해놓으면 그쵸. 평가할 때도 훨씬 좀 용이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다 1인당 한 대씩 주게 되면 혹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학교 태블릿 담당자가 전데요. 이제 저희는 뭐 학생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학교가 몇 대를 200대 가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필요한 학생들한테 지원 혹은 수업에 지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관리 문제가 너무 힘든 많으니까. 것 같아요. 네, 네. 담당자에게 이제 다 몰리게 되는,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거죠. 물론 뭐 외부 업체에서 기기도 다 세팅해주고 간다, 뭐 충전함도 다 주고 간다라고 하지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또 필요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뭐 스마트 기기를 이제 막 그 뭐 당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되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기가 파손되거나 손실됐을 때, 잃어버렸을 때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보니까 뭐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받아서 중고 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일탈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계 고유 시리얼 넘버와 기계 내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뭐 막을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기기가 파손됐을 때는 수리 비용을 교육청이 얼마, 학부모가 얼마, 그리고 분실 시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부담한다. 뭐 이런 류의 약간 매뉴얼이나 지침이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것까지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더 네. 좋은 것 같네요. 사실 저희는 네. 그런 지침까지는 없어서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이랬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기왕에 줄 거면 좀 좋은 거 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저 공문이 하나 왔어요. 이제 좀 뭐 약간 좀 그 소득 분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위에 있는 가정에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공문이 왔는데, 근데 이걸 봤는데 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그 스마트 기기의 스펙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 이게 있으나 마나한 스펙인 거예요. 어떤 정말. 거였나요? 말해도 되나요? 네. 뭐 어때요? 막 저희 처음에 왔던 뭐 갤럭시 탭 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보급형. 뭐 인터넷 누르면 한참 뒤에 뜨고 이렇게 넘기면 막 그 다른 학교에서 빌려온 거? 요청해서 빌려. 그거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이걸 주는 이만 못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지금 태블릿도 사실은 좋긴 한데 있어서 좋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급형이다 보니까 느낌이 있죠. 네, 항상. 휴대전화를 아이들은 보잖아요. 휴대전화를 보다가 태블릿을 보면 되게 느려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꽤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네.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거 뭐 1인 1기기 안 해줘도 좋으니까 차라리 전 좋은 걸 조금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산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왕 주는 거 네. 진짜 잘 활용할 수 있고 뭐 3년, 4년 이렇게 애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소속감, 뭐 애착감을 가지고 이건 내 친구다 하면서 쓸 수 있게 좋은 걸로 오래 쓸 수 있고 성능도 괜찮고 수업할 때 그것 때문에 기다림이나 뭔가 버벅이나 수업에 지장이 오지 않는 그런 걸 좀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들 조금 알아봤는데요. 참 수능이 가까워졌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2주 뒤에는 이제 2주 뒤에도 또 수능 관련된 또 소식을 전하겠죠,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나 뭐 네. 뭐 중등 임용 소식도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네, 불수능이었다, 뭐 물수능이었다, 뭐 이만저만 했는데 좀 좋은 소식들로 사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잘 시험 보셨으면 잘 좋겠고요. 보셨으면 저희 제자들도 잘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팟캐스트 교육감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여느 날 여느 교실 블로그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2주 뒤 그 2주간의 생생한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